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5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모든 종목들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한전기술 한 종목 빼고는 다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장이 계속 널뛰기를 하다 보니 주가가 상당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가에 대한 이 움직임, 차트 분석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 방향 따라 유동성 흐름에 따라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계속 너무 급등한 나머지 불안한 소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움직임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종목 들어가기 전에 매일 증시 동향을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선 얘기들이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적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시장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3.6%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3% 이상 하락을 했고, 장 초반에는 좀 메워주는 듯 하면서 중반으로 갈수록 또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충격적이었던 것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6조 2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조 6천억을 매도하면서 이 두 투자자가 합쳐서 거의 8조 8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매도를 크게 했고요. 저렇게 매도를 크게 한 것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해서 별로 일본 기준으로 주가가 내려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이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조정기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4,000포인트 기준으로 단기간에 30%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증시에 대한 상승률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시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차곡차곡 코스피는 흘러가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추가 상승보다는 좀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대량으로 이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동향을 보시면 지금 조 단위의 매도를 매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3일을 제외하고는 2월 5일까지 6조 2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지금 이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기관 투자자도 매도로 돌아섰고요. 나머지 물량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13조 원을 지금 받아냈거든요. 그것도 지수 5,000포인트에서 13조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높이 받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60일 기준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더 많이 이탈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좀 선방을 해 주었지만 크게 지금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도 매도로 최근에 힘을 좀 주고 있고요. 이틀 정도 매수 들어왔던 거 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시는 사실 코스피에서 별로 매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도할 물량도 크게 없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1,100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4천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6천억 매도하면서 1조 가까이가 매도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급등한 것 대비해서는 크게 지금 조정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급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 마찬가지 코스닥에서 이탈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의 많은 매도가 있었고, 특히 지금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골고루 해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매도세가 지금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를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만큼 지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니케이는 0.8% 하락했고 나스닥은 1.5%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5%가 올랐고요.
상해종합도 0.6%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깊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464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에 대한 매도세가 높아지다 보니 그 단기간에 환율에 대한 상승 압박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전에도 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를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코스피의 매도 이후에 이제 원화가 나타납니다. 그 원화를 이제 대기 물량으로 여기서 지키고 있을 거냐, 아니면 빠르게 그 돈을 달러로 변환을 시켜서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아마도 원화에서 달러로의 수요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의 조정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 지금 이제 원달러에 대한 상승 압박도 꽤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이제 1,400원 후반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쭉 이렇게 계속 뻗어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지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계속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올 4월에 이제 원화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부분을 지금 예상하고더라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달러에 대한 압박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락한 이유는 AI 버블 우려보다 더 큰 충격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고평가 기술주에서 이제 탈출 러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실적 발표 시즌인데 어제부터 해서 AMD 실적 발표가 나왔고, AMD가 17%, 18%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 퀄컴이라든지 구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들이 다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락이 엔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 코워크의 법률 계약서 검토와 데이터 분석 등 전문 업무용 자동화 도구를 부과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제 하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이 클로드 코워크라는 그런 모델을 발표했는데 왜 소프트웨어가 내리느냐? 결국에는 이 AI라는 것이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의 그런 제품들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AI에 대한 진보도 이제 경험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기업들을 대체를 함으로써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이 꺾이는 것을 이번에는 우려를 했고요. 그러면서 AMD에 대한 실망스러운 매출이 또 17%까지 주가를 떨어뜨렸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실적 대비해서 AI에 대한 투자금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기존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금 대비해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낮다라는 것이 이번에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힘을 받았던 반도체 기업 위주로 오늘 큰 하락이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미국의 고용 지표와 그 다음에 물가 지표가 연속적으로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CPI 지표는 괜찮았는데 이 PCE 지표를 봤을 때는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고용 지표가 어제 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고용 지표가 지금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지난해 대비해서 22,000명 증가했는데 시장 전망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고용 지표는 좋지 않은데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또 높게 나오면서 확장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PCE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높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내리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 지표만 보면 내려야 되지만 물가 지표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자체는 AI에 대한 창조적 파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창조적인 그런 AI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들이라든지 그런 효율을 대체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전체 산업을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바뀌지만 기존에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용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양날의 검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계속 강달러를 지지를 하면서 지금 달러에 대한 인덱스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는 청문회에서 FED를 공개히 비판을 했고요. 49년간 인플레를 방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달러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오면서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요. 그 케빈 워시가 5월에 취임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5월에 취임을 했을 때 시장에 대한 그런 반응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이 5월 주의보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간 연준에 대한 의장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에 대한 하락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6개월 동안은 16%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유동성을 억제하는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대고 케빈 워시가 금리를 올릴 것이었다면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좀 금리에 대한 인하를 가능성을 재차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말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지금 베센트는 강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양적 긴축을 원래 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양적 긴축이 뭐냐? 결국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채권 가격을 높여서 장기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는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제 채권 매입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도록 유도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강달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투자의 일부분이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것이 이제 그 수단이 될 수 있던 것이 비트코인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고 그 비트코인과 연계된 뭐 마진콜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지금 다른 시장들도 같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시장이 급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 지표는 크게 변동 없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급락한 것 대비해서는 좀 급락했던 종목들이 크게 반등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금값도 보시면 5,000달러를 넘었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렸다가 계속 원자재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수준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채권 수요를 높여서 채권에 대한 가격이 반등한다면 빠르게 이 국채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지표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도 어려운 상황이고 트럼프의 뜻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상황들도 같이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 비트코인에 대한 급락, 금값, 은값 하락 이런 부분들이 다 유동성에 대한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와 향후 이제 인플레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AI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계속 고용지표를 효율적으로 이제 낮추면서 이제 고용지표가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될 텐데 그 또한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7% 하락했고요. 4,600원 하락해서 91,900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제 뭐 올랐던 거 또 그대로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틀 정도는 좋게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10만 원을 좀 돌파할 쯤에 계속 이렇게 눌러지는 형태라서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시 방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은 차트 분석이 필요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채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진행된다면 그 유동성 힘을 받고 이 테마가 힘을 받으면서 단번에 뭐 20만 원까지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어떻게 예측하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더 진행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121선도 깰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그런 우려가 빠르게 메워지면서 다시 원자력 테마가 관심을 받으면 빠르게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절하게 떨어졌으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기준점을 세우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 뭐 손절하라는 얘기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까지 떨어졌을 때가 다시 반등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추가적인 매수가 될 수 있고 혹은 뭐 이대로 올라간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모멘텀을 보고 시장을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뭐 어제 들어왔던 거 절반씩 또 매도를 했죠. 기관투자자는 그대로 이탈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은 잘 버팁니다. 1.4% 지금 하락했고요. 11만 원 유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다르죠. 확실히 MSCI에 대한 신규 편입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데 만약에라도 이제 상승장이었다면 얼마나 강하게 올랐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뭐 다 좋습니다. 신규 편입에 대한 효과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효과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340만 주까지 거래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매도 좀 했는데 오늘 매수해줬고 오늘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습니다. 사모펀드. 그 외에는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한전기술도 14만 8천 원. 마찬가지 잘 버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원자력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한전기술이 힘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N자로 지금 자리 잡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장이었는데도 버티는 상황.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매도했지만 크지 않았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S&T에너지는 지금 4.9% 하락했고요. 2,200원 하락했습니다. 43,400원. 위아래로 이제 쐐기형으로 패턴을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21선, 121선 상황으로 이제 수렴시키고 있고요. 이대로 좀 더 이제 횡보를 하다가 갈 수도 있고, 혹은 증시 방향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 일단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에너지는 뭐 LNG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시장에 대한 반전이 있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BHI는 4.4% 하락했고 3,500원 하락해서 75,200원. 8만 원을 좀 어렵게 뚫지 못하고 있네요. 아쉽게도 증시 동향에 따라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뭐 쌍봉 그리고 내려왔지만 뭐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전에도 쌍봉 그리고 내려오면서 또 분위기 타서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저는 이 BHI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좋지 않아도 떨어졌더라도 다시 빠르게 올라갈 거고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는 11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도 1만 주 정도 매도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광밴드도 오늘 뭐 올라가는 듯 떨어졌습니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요. 31,850원. 뭐 비슷하게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에 도착을 해 있고요. 시간이 느리긴 하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뭐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또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동향을 보면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전부터 60일 동안 지금 140만 주를 매수했을 만큼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태웅은 이제 1,900원 하락해서 5.9% 하락했고요. 32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태웅도 꽤 오래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121선 근처 이제 21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좀 골든 크로스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계속 이제 윗꼬리 달고 위아래로 주가를 아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더 흔들고 갈지 아니면 쭉 그냥 한번 뺐다가 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웅도 일단 추세 전환을 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꽤 오래 들였다가 갈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태웅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사업에 대한 그런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둘이 이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라는 것이 뭐 한두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그 이상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본다면 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높이는 꽤 커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4일 정도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매수가 시작되었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투신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쏟아졌고요. 그런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진은 마찬가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받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뭐 좀 올라가면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일부 이제 상승분을 꽤 반납을 시키는데 이 종목은 버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이제 수렴을 하면서 또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지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 차익 실현 물량 아직 뭐 끝나지 않았지만 골고루 지금 매수 매도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갑작스럽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좀 반전이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보성포화텍은 3.5% 하락했고 7,850원. 그래서 지금 기역자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도 올라갔다가도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21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전과 유사하고요.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과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렸다면 이번에는 한 방에 올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끌지 모르지만 다음 계단을 준비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기술도 투자 경고 종목 여전히 달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기역자가 아니라 서서히 이제 위가 들리고 있죠. 오늘도 하락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21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이전과 유사한 차트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꺾어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그래서 우리기술 일단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했지만 마찬가지 원자력 테마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증시 전체 빠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전체 방향만 살펴보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그럼 준비한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핵잠 협력에서 진전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얘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의 우리나라 관세 압박을 통해서 현재 이 미국이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엿듣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 이제 곧 거기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집중해서 볼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원전이 급하죠. 트럼프 정부는.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급한 상황이고요. 이전에도 원자력 100기가트에서 400기가트로 4배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1년도 안 됐죠, 아직. 그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6년이기 때문에 7, 8, 9, 0, 그죠? 4년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추진했다면 트럼프 정부, 행정부의 임기 내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게 이제 곧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압박을 통해서 1호 프로젝트를 계속 빠르게 푸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2월에 러트닉 장관이 힌트를 줬습니다. 미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투자한 수천억 달러로 그것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한 것 같고요. 마스가보다도 더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대한 그런 부활보다도 지금 현재는 AI에 집중된 이 산업이 특히 전력에 대한 부족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 400기가 같은 랩에 꼭 이제 달성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까지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겠죠. 그 미국 내에 짓는 게 상업적으로 과연 우리에게 이득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검토가 되어 왔었고요.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부분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이 건설이 지연되거나 이런 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책임져라, 한수원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얄밉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제 한수원 사장이 또 사임을 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공백 기간이고 그것을 협의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근데 우리에게 여유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일본이라는 경쟁자가 생겼고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서 미국과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다. 일본이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보다 투자금도 많을 뿐더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젝트가 원전 프로젝트이든 혹은 그 외에 다른 프로젝트이든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원전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일본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깎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미 투자 속도를 이제 보고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압박을 했고요. 그 비교를 했다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천억 불에 대한 투자 첫 카드로 이제 정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모델인 APR 1400 건설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산업부 장관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세 재인상 압박에 나선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에너지 분야 투자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거기에 한국형 원전 사업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 건설이나 부품 자재 조달에 그치기보다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계획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일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형 원전이 미국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협정으로 손발이 묶인 국내 원전 산업도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PR 1400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AP1000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제 별도로 개발해서 APR 1400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AP1000이 지금 APR 1400 기술에 들어가 있다라고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게 체코 원전이 그렇게 됐고 계속 이제 지재권 이 견제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니 결국에는 합의를 했던 게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엄연히 보면 다른 원전이지만 그 기술이 뼈대가 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모델 쓰는 게 더 이득인데 괜히 이제 우리나라 모델 들어오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왜 그게 가능하느냐? 지금 이제 이 APR 1400은 AP1000 대비해서 용량이 큽니다. 1400MW가 가능한데요. 지금 AP1000은 1000MW입니다. 그럼 40%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를 지었을 때 에너지 자체가 크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빠르게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AP1000이냐 지금 AP1400이냐 이거 모델을 누가 지금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갖느냐 한국이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라도 지금 미국에 와서 빠르게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APR1400이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을 들였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APR1400으로 되면 한국 기업들이 생산 부분들이 대부분 여기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건설도 가능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원가도 낮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느끼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원전 수주 본격화가 되고 2030년에는 영업이 2조 원 시대를 연다라는 그런 추정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수주액과 물량 확대,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소형 모듈 프로젝트 본격화, 장기화되는 가스터빈 부족 등이 이런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 규모가 대형 원전이 44조 원이고요. SMR이 28조 원입니다. 가스터빈이 24조 원, 기타 12조 원. 대형 원전보다 지금 SMR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비중 자체가 동일하진 않지만 꽤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또 이제 충격적인데요. SMR 신규 수주는 뉴스케일 파워 102기 10조 2천억 원, 엑스에너지 102기 13조 8천억 원, 테라파워 등이죠. 4조 1천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기업만 하더라도 200개 이상을 지금 수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30년까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올해 뭐 뉴스케일 파워 사실 크게 많이 수주 못하겠지만 한 12개 정도 수주할 수 있고요. 엑스에너지도 12개 수주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저렇게 대규모로 수주한다라고 봤을 때는 2000년대 후반에는 본격적으로 그 물량이 폭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신규 SMR에 대한 생산 공장이 향후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이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년에 이제 뭐 20개씩 만들어 가는 게 지금은 부족할 수 있죠. 200개를 수주하는데 1년에 지금 20개씩 하면은 사실상 10년 걸립니다. 꽉꽉 돌려도. 그래서 그 20개를 지금처럼 만들면 안 되고 이제는 생산에 대한 기술을 높여서 더 빠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년에 그 생산 물량을 더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공장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베트남 원전에 대한 건설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닌투 원전 이제 3, 4, 5기, 1, 2, 5기는 지금 러시아 로사톰이 유력하고요. 그 두 개, 나머지 두 개가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저 부분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넥스트라 에너지도 지금 원전에 대한 설비 확장 검토를 하고 있다. 점점 이제 미국 내에 이 SMR 대형 원전에 대한 모델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 부지에 지금 코로케이션 형태로 6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추가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고요. 지금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전력 자급률이 170%인 이런 부산에서는 또 요금을 다르게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정책도 좀 나오면서 향후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SMR에 대한 특별법도 지금 추진이 되는 만큼 좀 국회에서 계류 상태에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확대도 지금 12차 정기본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전략적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대형 원전을 뭐 20개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 상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비가 6에서 8조 원 정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매년 이제 수명이 다하면 80년 동안 수명이 다하면 4회 교체 비용, 그죠? 2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에서 32조 원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SMR이 지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원자력이 상당히 향후 이제 AI에 대한 전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반대쪽에서도 이 반대 목소리 크죠. 정부에 대한 신규 원전 추진에 시민사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핵 비상시국. 저기서는 이제 뭐 계속 화장실이 없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다. 뭐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는 사실 뭐 이상한 집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전제를 둔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집이지만 월세가 1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는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성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산업에 대한 경제성,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중심이 AI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렇게 이제 원전을 계속 반대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 위험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그것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만큼 다른 에너지가 그 경제성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저런 이 친원전 분들도 의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뭐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풀려야 되고 그 시장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이 잘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력에 대한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그 시간이 왔을 때는 이렇게 뭐 올라갈 듯 말 듯 하는 이런 뜸들이는 구간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뭐 한 번에 쭉쭉 올라갈 거죠.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쭉 올라갈 때처럼 정신없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처럼 뜸을 들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보자. 뭐 얼마나 뜸을 들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